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한가위 당일입니다. 참 뭔가 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이 연휴보다는 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이 더 신경 쓰이는 정치 고관여층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정치 고관여층 중에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번 추석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사실 여러분들 불과 우리가 6개월 전만 해도요. 이재명 대선이 6월 달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비록 윤석열이 4월 4일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날아갔지만 우리가 6개월 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언제 왜 헌재의 재판은 나오지 않고 탄핵이 됐는데도 한덕수가 대선을 60일 안에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너무 2025년은 정말 숨막히는 한 해였어요. 정말 숨막히는 한 해였고 그런 숨막히는 한 해를 지나고 어느새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로 결국은 오늘 추석 때 윤석열이가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도 윤석열이가 또 김건희랑 주접 떨면서 그 한복 입고 뭐 명절 인사한다라고 연병을 했을 겁니다. 참 3개월이 지났지만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시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고 지금 특검이 추석 이후에 과연 어떤 1호 국힘당의 권선동은 사실상 1호 구속자이죠. 그러면 나머지 구속 대기자들이 누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민족의 운명을 걸고 미국의 이런 통상 압박과 관세 어떤 이 압박에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짜 중요한 담판을 갖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이제 수학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영장 청구도 조사할 만큼 다 조사를 했죠. 최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12월 28일, 29일까지인가? 뭐 그때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거의 올해 안에 특검의 수사는 다 끝납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0월이 왜 중요하냐. 에이펙 정상회담. 이게 외교와 안보가 걸린 일이에요. 그렇죠? 미국과의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외교와 안보가 걸린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접적인 그리고 개혁의 동력이 꺾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잘 헤쳐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 1년간 유예가 되는 이 시기에 검찰청 폐지라는 이 시기에 검찰이 사표를 내지 않고 저렇게 이미 윤석열 라인이 아직도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고 검찰의 주요 자리를 앉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1년에 5일 정도 기쁘면 다행이다. 나머지 360일은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진보의 지지자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당대표 2년 차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9월에 여러분들 2023년 9월 21일 역사적인 날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에요. 저는 이걸 민주당의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쿠데타도 진압하셨고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도 진압하셨고 조이대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3번이나 진압하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2023년 9월 21일은 국회에서 자기네 당대표를 체포하게 가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이었어요. 이게 추석 일주일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직생 각오로 이 진짜 당원들에게 사직생까지 언급하면서 편지로 인사말을 남겼어요. 진짜 추석 연휴를 그 당시에 일주일 앞서 9월 27일이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21일 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법원에 구치소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그 단식에 망가진 몸을 이끌고 나올 때 정말 2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민주당 지지자로 살고 제발 이재명 대통령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말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민주당 지지하는 게 힘드실 때는 2023년 9월 21일을 기억하세요. 가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겠죠? 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9월 21일 날 2023년 그때 이재명 당대표만 진짜 살아나올 수 있다면 그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건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윤석열 탄핵시켰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고 특검 가동되고, 그러니까 힘드셔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겨내셔라 라고 하는 의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임 후 처음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명절인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국힘당이라는 야당이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정치할 때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야당 복이 있죠. 야당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민주당의 전국을 찌르는 그런 정당이라 그러면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같은 애들이 야당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요? 국힘당 같은 애들이 야당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피해를 입습니까?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극우놀이하고 앉아있고 아직도 윤 어게인 외치는 애들이랑 부정선거 외치는 애들이랑 손잡고 저 밖에서 장애투쟁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저는 보면 민주당이 상대하는 국힘당은 어떻게 보면 복이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이 국힘당이 반드시 정당 해산이 되지 않으면 이 국력을 허비하고 저런 인간들한테 연 2억에 가까운 세비들을 주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 운명의 10월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10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 대충만 알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리에 쏙 들어오게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3,500억 달러의 미국의 어떤 현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안을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에서 교착 상태가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미국은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해달라고 해요. 응? 그것도 현금으로 3,500억 불을 투자해달라고 해요. 언제 어디에 쓸 건지도 모르고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가서 선불로 달라고 합니다. 선불로 땡겨서 빨리 투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로 달라라고 하고 우리나라 입장은 선불로 절대 줄 수가 없다. 우리는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가 8월 달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지금 4,160억 불이다. 이 외환 보유고의 84%를 우리가 내줄 수 없다. 지금 맞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현금 투자가 아닌 우린 보증과 아니면 그 어떤 보증과 어떤 신용으로 대출로 우리는 투자를 할 것이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보증과 대출이 되더라도 먼저 중요한 것은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국의 84%를 즉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73조인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8월 말까지 외환 보유고가 방금 제가 4,163억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로 하게 되면 우린 진짜 이거는 외환 시장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와의 어떤 MOU 체결 각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사인을 안 하고 미루니까 오히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러면 한 발 하나 더 압박을 가해요. 지금 선불로 달라. 그랬더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너네들도 그럼 일본같이 5,500억 달러 내 이렇게 하면서 한때 언론의 기사에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지금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이 체결이 안 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딱 두 가지 걸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통화 스와프 이거 없이는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그 다음 비자 문제 요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돈 자체를 투자할 수 없다.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이제 통화 스와프 문제 또 3,500억 불의 투자 문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양보를 해서 통화 스왑을 체결해주고 어떤 그 우리나라가 현금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으로 하는 투자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업부 장관이 어제 날아갔어요. 그래서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을 했어요. 근데 왜 진전이 없는 줄 아세요? 양측의 입장이 미국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게 만약에 어떤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한국같이 해달라고 쪼를까봐 이거는 이면에서 어떤 한국에게 통화 수합을 해주던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화폐가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게 얘기하냐면 비기축통화 국가 통화 수합을 맺은 전례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계속 그러니까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딴 게 아니다. 우리는 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 조건이 돼야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국회에 어떻게 잘못하면 비준을 받아야 된다. 첫째, 무제한 통화 스와프와의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100% 다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요 조건으로 이게 규정하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준 돈을 아무데나 투자한다는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의 비율,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우리는 무조건 미국에서 트럼프가 현금 투자를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런 돈도 없다. 대출과 보증,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대출과 보증으로 분할로 투자하게 해달라. 대출과 보증으로 분할로 투자하게 해달라. 그리고 둘째, 통화 수합을 맺게 해달라. 이게 우리나라의 조건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비기축통화국가 통화 수합을 맺은 적이 없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거는 대출과 보증이 아니라 현금으로 투자해라. 그것도 선불로 투자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 날아가고 지금 뭐 기재부 장관이 구인철이 날아가고 지금 진전이 없는 거예요. 김정관 산업장관이 날아가도 어제 미국에서 급파돼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조건을 단 거예요. 통화 수합 그다음에 그건 대출과 보증으로 분할로 투자하게 해달라. 미국은 안 된다. 이제는 누가 결정할 수 있죠? 이제는 장관 손을 떠난 거예요. 그건 뭐죠? 10월 에이펙 정상회담, 즉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리는 29일 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잡는데 여기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말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조선업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삐져갖고 일본에 2박 3일 있다가 가고 우리나라에는 뭐 당일치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트럼프가 29일 날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제2차 정상회담을 하고요. 30일 날 중국의 시진핑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박을 지금 묵는다는 얘기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카드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도 사실 뭐 시진핑 만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깜짝 이벤트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요. 외교는 확 불확실성이 좀 짙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백악관에서 10월 1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김정은도 자기는 트럼프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저는 당일치기로 왔다 갈 거라는 거는 오히려 한미 어떤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1박도 하지 않고 가는 건데 트럼프가 1박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박을 하는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과의 만남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반 트럼프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 트럼프가 지금 뭐죠? 그 군대를 파견해 갖고 한 명이 어떤 총격을 맞고 그래서 반 트럼프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분위기고 뭐 탄핵 소리도 나와요. 사실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프레임 전환이나 어떻게 보면 이슈 전환에 있어서 시진핑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백악관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그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수고대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 봐도 뻔합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회담을 하실 거예요. 첫째, 3,500억 불 대미 투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두 번째,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칼자루,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관세를 우리가 계속 25%의 관세를 물고 버티느냐,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가 많이 훼손되면서 대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굉장히 미국과의 소원해졌다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안 좋아질 것이냐,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중요한 건데, 우리 마음대로 김정은도 트럼프가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는 이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보다 트럼프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죠. 누가 봐도. 트럼프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 주인가 다음 달인가 노벨 평화상 이제 후보자들을 얘기해서 트럼프가 일부러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있어서 자기가 평화적 어떤 그 종전선언을 이끌어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뭐 글렀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종식시키고,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도 회복시키고, 중국과도 관계, 이래서 내년에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이잖아요. 트럼프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대선을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정책이 확 대외 정책이 유연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오는 거나 안 오는 것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해외 정상의 어떤 방한은 극비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통, 우리나라의 미국통 다들 움직이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이때는 단판을 져야 돼요. 여기서 또 연기되면 굉장히 이제 관세 협상, 이게 관세 협상이 여러분들 계속 딜레이가 되면요, 어떤 영향이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뭐 증권 뭐 코스피 지수가 3,500포인트, 돌아야 돼 진짜, 3,500포인트 넘어가갖고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어떤 불장을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꺾여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외교, 안보, 경제 정책까지 한 번에 사실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는 악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산업부 장관이 어제도 미국의 추석에 급파된 거는 실무자 선에서 어떻게 협상점이 있냐, 그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정안을 보냈잖아요. 대출과 보증으로 분할로 납부하게 해주고 통화 스와프를 하게끔 해달라.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날아가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을 만나갖고 어떤 회담을 했는데 진전이 없대요. 결정은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의 구도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은 진짜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참 미국도 안 도와줍니다. 미국도 속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서 미국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거나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익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반미 시위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요, 이게 너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협상이 어려워요. 팽팽한 실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첨예한 양측의 대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무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또 카드를 갖고 올지, 어떤 수를 쓸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월 APEC 정상회담이 굉장히 안보와 경제와 외교가 진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개혁의 동력이 어떻게 이어질지, 아니면 개혁의 동력 지지율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10월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주제,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요. 특검이 진짜 열심히 수사했죠, 여러분들. 지금 특검이 정말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힘당에서 권난동 구속됐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을 좀 보면요, 권선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특검에서, 민주기 특검에서 구속시켰어요.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었고, 어떤 현안에, 통일교의 현안 청탁의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권선동이 오늘 여러분들 추석을 앞두고 강릉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권선동은 왜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라는 저런 메시지를 던지냐면요, 지금 권선동 사건을 보면요, 한학자나 권선동의 사건을 보면요, 지금 특검이 구속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재판으로 가면 참 불리한 게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을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권난동이나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저렇게 구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현금이란 말이야. 현금 집행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설사 기록을 남겼다 그래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현금 집행이나 종교계에서 은밀한 돈들은 구두로 보고를 해요. 이 현금은 흐름을 찾기가, 특히 정치권에서, 종교계에서 구두로 보고하고 현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현금 뭉치들은 추적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상민의 집에서 나온 30몇 억도 사실 추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예요. 현금 뭉치들은 안 받았다라고 먼저 우기고, 그러면서 이 특검은 받은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 받은 거를 현금이기 때문에 뭐 추측만으로 어쨌든 지금 구속은 시켰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언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구속 기소를 한 상태에서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증거를 검찰이 찾아서 현금의 흐름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자도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고, 권선동도 왜 준 사람들 뇌물 공여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청탁의 어떤 그 뇌물죄가 되니까. 그래서 한학자나 권선동이랑 서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발뺌을 하는 것이고, 권선동은 자기가 돌아오겠다 저런 개소리라는 거죠. 그럼 권선동은 구속됐어요. 그럼 두 번째 구속 대상은, 저는 무조건 추경호는 추석 지나면 영장 들어갑니다. 지금 추경호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권선동을 구속시켰고, 가장 핵심적인 내란 특검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구속이 없었어요. 저는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 1호는 추경호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영장, 현재 추경호는 피의자예요.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해제 결의안 표결을 참여하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래서 특검이 자택 의원실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출국 금지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근거는 어떤 게 있냐? 국회 동선, 문자 통화 기록, 확인 당시 행안위 장소 변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특검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추석이 지나면 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만간 추경호의 수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어떻게 보면 추경호에게는 마지막 추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래서 2호는 추경호입니다. 3호는 누구냐면 윤상현이에요. 이 윤상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천 개입 의혹이죠.
윤상현이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 업무방해 의혹입니다. 이거 명태균 사건이죠.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진술 등에 의해서 김건희에게 윤석열의 어떤 그 통화를 같이 했던 어떤 정황이 다 밝혀져 있고요. 특검은 이미 윤상현에 대해서 압수수색, 소환조사, 피의자, 어떤 참고인 신분 변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했다가 피의자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윤상현에게 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으냐? 명태균의 진술과 녹취가 존재해요. 명태균의 녹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공천 개입 업무, 윤상현이가 아마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그 아마 재보선. 그래서 윤상현이가 3호 구속자 김건희 특검에서 두 번째 어떤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총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윤상현은 특검에서 사무실 그리고 의원실 압수수색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이철규예요. 지금 이철규는 어디서 영장을 칠 것이냐면 해병특검, 이명현 특검에서 지금 이철규는 피의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해서 특검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다 했고요. 구명로비 관련 정황, 통화, 문자, 연락을 다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병특검의 압수수색 보도 및 특검의 수사사상 포함이 되어 있고 임성근과 관련된 구명청탁 의혹이 이미 다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철규는요 중복이 돼요. 해병특검에서도 중복이 되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철규가 나오죠. YTN 그리고 통일교의 부탁으로 YTN의 인수를 하게끔 하는. 이철규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현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장은 해병특검에서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누가 보셔도 임종득입니다. 임종득이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혜병 특검, 고 최혜병이 그 당시에 사망할 당시에 임종득이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종득이가 국방 뭐였어요. 나중에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고, 이 임종득이는 그 당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에 그 당시에 임종득이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있었어요. 지금이야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최혜병 2023년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그때 최혜병 승직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있을 때 임종득이가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게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 라고 지시했던 기록들이 지금 임종득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들에게 임종득이가 다 지시했다라는 지금 증언들을 확보하고 증거들을 갖고 있어서 이미 임종득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호는 임종득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6호는 누구냐면 주진우입니다. 이 밉상 주진우. 이 주진우를 지금 어디서 현재까지는 참고인이에요. 지금 주진우를 어디서 수사하냐면요. 내란 특검에서 수사합니다. 내란 특검. 왜 내란 특검에서 주진우를 겨냥하고 있냐면요. 이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들 주진우가 지금이야 국회의원이지만 12월 3일 당일 대통령실 내선 대통령 집무실 관련 통화가 이력이 있습니다. 계엄 때 통화 이력들 그때는 국회의원이었구나. 계엄 때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국회의원이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내선으로 통화 기록들이 포착돼 갖고 특검이 그 내란 특검에서 조사 필요 인물로 분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특검의 당원, DB 압수수색 등에 대해 공개 반발도 했고 조사 대상으로 돼 있고 예배 피의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마 주진우가 요즘 난리를 치고 자기가 국힘당의 최전의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거는 특검이 여러분들 내란 당시에 12월 3일 내란 당시에 대통령실 내선 통화 기록을 확보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화 목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봤는데 주진우와 통화했던 근거들을 찾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냐, 그래서 상당수 증언도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 대상 여러 차례 주진우가 언급됐고, 주진우는 특검에 뭐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현재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국상 내란 공동정범으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어요. 주진우도 내란 공동정범, 임종득은 최상병 수직 사건 외압 의혹이고요. 주진우는 내란 공동정범이고, 나경원도 지금 내란 공동정범입니다. 이건 당연히 내란 특검에서 수사에 오르고 있고요. 지금 12월 3일날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약 40초간,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요, 계엄령이 발의가 된 다음에 윤석열과 통화한 사람들은 모조리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엄 표결에 불참을 했고 표결 방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특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를 해서 국힘당을 칠지 모르겠지만, 나경원도 현재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지금 이미 대통령실의 내선과 통화 이력을 확보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들의 어떤 증언들에 대해서 나경원이가 어디까지 관련돼 있나, 내란 특검 나경원 경찰 조서를 받아서 특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윤환홍입니다. 8번째. 윤환홍은 누구냐면 공천 개입입니다. 이거는 명태균 사건에 개입된 친윤의 핵심이라고 했던 윤환홍이에요.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데 공천 개입 의혹이고요. 수사 선상에 올라가고 있고,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정황 연루가 있고, 특검은 윤환홍이가 개입되어 있다는 녹취를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로 조사를 했고, 또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윤환홍을 부른다 그러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영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명태균 사건이 생각보다 진전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명태균 사건은 공천 개입 사건이고 여러 가지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윤환홍이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달은 공천 개입 명태균 사건의 주요 타겟이 될 겁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조은희입니다. 조은희도 명태균 공천 개입. 여러분들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그 김정재의 어떤 그 통화 기록, 뭐 공천 장사 이런 것도 있었죠. 이 조은희는 전 강남구청 서초구청장인가요? 출신인데 책임당원 명부 제공을 하고 공표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책임당원 명부 제공, 공표하면 안 되는 여론조사에 연루돼 있고요. 현재 특검에서는 참고인으로 조사는 됐지만 특검은 당원 명부 유출을 시킨 게 조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연계 정황들을 확인 중이고요. 현재 모든 사건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특검이 조은이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은 공천 개입 사건에 명태균 파일에 조은이의 녹취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경찰에서 수사했던 자료들을 넘겨받아 갖고 그거를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은이도 수사 선상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김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김선교 누군지 아시죠?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특검에서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가 갑자기 군수가 국힘당에 공천을 받아갖고 배지를 다는 과정을 보면요,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노선 변경 특혜 의혹들이 있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출국 금지가 돼 있고요. 압수수색 대상이고요. 다 이미 했고요. 피의자로 적시해 갖고 조만간 김성교도 구속되면 얘는 당연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고손실, 혐의 적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년을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냐면 조지현이에요. 내란 공동정범. 이 조지현이가 여러분들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조지현이가 누구냐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애입니다. 얘예요, 얘. 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란 공동정범인데 지금 보시면 희한하게 계엄 당일날 김영현 장관과 통화를 해요. 저런 초선 나부랭이가 김영현과 통화를 왜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 신복이 현재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계엄 비상 상황에서 조지현과, 그래서 조지현은 현재 내란 공범으로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조지현이는 제가 보면 이거는 완전 특검에서 내란 공동정범으로 제대로 지금 대통령실 근무했던 자예요. 저런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그러니까 권선동, 추경호, 제가 나경원, 김성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 11명이 특검에서 지금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서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난 추경호나 김선교 몇몇들은 먼저 임종득, 윤상현, 명태균우, 제가 봐도 특검에서 최소 6명에서 7, 8명은 영장을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추석은 추석이 가을은 수학의 계절이기 때문에 요즘 여기저기 뉴스 보면 여러분들 아마 답답하고 굉장히 좀 짜증나는데, 명절 딱 지나면 특검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영장 칩니다. 특검 수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조금 기대해봐도 좋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란당, 내란당이 여러분들 지금 지네가 봐도 극우들과 손잡고 장외 투쟁한다 연병들을 떠는데, 지금 내란당이 왜 장동혁이나 이런 애들이 극우들이나 이쪽에서 끊지를 못하냐면, 지금 윤석열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금 특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우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당대표가 된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외면을 하고 윤석열을 손절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확실한 지지 기반이 날아가게 되면 자기의 정치 미래가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의 지금 당내 선거는 극우를 누가 잡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어느새 극우가 당을 삼켰죠. 과거에는 어떤 일부 정광훈 세력들이 당 어떤 경선이나 이런 데 개입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극우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당내 선거에서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번에 8월 26일 날 열렸던 국힘당의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내 편인 극우를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극우를 버릴 수 없는 입장에서 외연 확장이나 지지층 확장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해도 대구에서 처음 시작하고 서울 집회에 강행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반감이 많이 더 극우 깃발 펄럭이면서 하니까 국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왜 하는 거냐라는 어떤 그런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번 추석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나라가 좀 바뀌고 내란이 해결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굉장히 추석 어떤 밥상머리에 어떤 우리가 늘 어떤 말이 올라가냐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어떤 화두를 던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권에도 이번 추석에는 어떤 화두가 올라갔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의 참패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진숙이가 이번에 추석밥상에는 이진숙이과 어떤 국힘당이 추석 명절 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진숙, 김현지, 냉장고를 부탁해 이 세 가지가 이번 추석에 많은 여론이 만든 거죠. 사실 한미정상회담, 에이펙, 특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민주당에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 빵진숙이가 특검에 이번 명절 때 가장 화두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데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 10월 13일 날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국정감사 제가 이 새끼들이 이걸 지금 하는구나. 뭔가 뭐를 기획하고 있고 뭘 짜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진숙이가 석방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진숙이가 사실 그 체포 적부심에서 재판부가 체포가 체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체포는 적법했다. 하지만 체포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말대로 정치 탄압 프레임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닙니다. 체포는 적법했다예요. 그러나 이미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풀어준 거거든요. 얘네들이 결국은 이준숙을 왜 그러면 경찰이 구속시켰냐 이거를 이제 정쟁으로 끌고 가서 김현지가 10월 13일 날 이제 그러니까 국정감사에 10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김현지 지키려고 이진숙을 체포한 거다 이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딱 보려 꼬라지가 추석 지나자마자 이제 여러분들 명절 지나자마자 이제 총공격이 김현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진숙이가 김현지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환의 희생양, 이진숙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김현지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기획을 하고 있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국힘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저는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 나오면 되게 모욕스러울 거예요. 치욕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현지라는 사람의 어떤 의혹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갖고 떠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저런 인간들한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 물어볼 거 뻔하잖아요. 모욕 주기, 망신 주기, 의혹 증폭시키기, 부풀리기. 그걸로 김현지 지금 전 총무비서관 출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국힘당이 뭔가 김현지 비서관이 뭐를 했다고 지금 3개월 됐는데 무슨 국정을 개입했어요. 어떤 의혹도 없는데 그냥 출석하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마디로 제2의 최순실 아니냐 너. 네가 지금 문고리 권력으로 네가 인사도 정행하고 네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이재명 말고 다른 문고리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정부를 까기 위한 거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저쪽이 정상적인 정당이면 어떤 이번에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어떤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게 됐죠? 계속 이상한 이재명과 김현지를 연인관계로 묘사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한테 꼼짝 못한다. 김현지 진짜 나는 저 인간들의 수준으로 아니까, 그렇죠? 저 인간들의 수준으로 아니까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올지 뻔하잖아요. 그래서 김현지가 이재명보다 높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비서는 아니죠. 직책이 있으니까 비서는 아니죠. 안 봐도 뻔하니까 민주당에서 사실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3개월 된 총무비서관
물어봐봤자 뭘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면 민주당이 이거는 적당하게 방어를 해주고 김현주도 멘탈 잘 잡고 저는 출석을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준 떨어지는 것들의 질문들이 나올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정면 돌파로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지, 괜히 안 나오면 의혹을 쌓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계속 지금 1년간 유예, 어제 장인수 기자도 그 얘기를 했던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성호 장관을 믿지만 제가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정성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을 한번 여러분들 듣고 한번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주세요. 정성호 장관이 왜 저럴까? 왜 친윤 검사들을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하지 않은 자리에까지 전부 친윤 검사들을 저렇게 법무부에 다 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성호가 무슨 생각을 할까 해봤더니 이거 같아요. 정성호 장관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저의 결론은 왜? 어차피 정부 조직법으로 검찰청은 폐지가 되는데 굳이 검사들에게 길을 꺾을 필요가 있냐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청은 역사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검찰의 수사권은 이미 끝났다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검사들과 대립하기 싫고 지금 법무부 여러분들 주요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법무부를, 그러니까 왜 법무부가 탈검찰화가 필요했냐면요,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국장, 법무부의 감찰국장이 결국은 예산과 인사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과 인사를 쥐고 내 검사 선배가 쥐고 있으니까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사실 뭐 감찰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좀 안일한 생각.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정성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과 맞설 때 가장 세게 추미애 내려오라고 난리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정성호는. 그 당시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하면요, 민주당들의 친문 진영의 어떤 집권 여당의 어떤 협치를 주장했던 사람들도 추미애 내려오라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 진짜 친문이 아니면서도 추미애 당장 내려오라고 난리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정성호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시켰던 법무부를 지금 친윤 검사들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을 했어요. 법무부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찰화 시켜놨던 법무부가 아예 친윤 검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주요 자리를. 그것 때문에 박은정이 난리친 거고 임은정이 난리쳤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할 수가 있나. 그 다음에 현재 검사들, 제가 전에 한번 우려했던 거 있죠. 이 중수청 왜 만들었는지 나 이거 나중에 큰일 날 것 같다. 중수청을 검사들이 집단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은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두 개의 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장인수 기자 말에 내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 검찰청 하나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지만 중수청도 자기네가 지배를 하고 공소청도 자기네가 지배를 하는 두 개의 청을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에서 나잖아. 이 법무부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법무부가 탈검찰화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응? 그쵸? 나는 이 중수청 나중에 지금이야 검사들이 안 가겠지라고 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수청에 이제 검사들이 집단으로 다 넘어가 봐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로스쿨에서 뽑은 사람, 경찰에서 지원해갖고 중수청으로 간 사람, 이 사람들 다 왕따 됩니다. 왕따. 그리고 직급에서 밀려요. 그러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중수청 인원 선발에 있어서는 현직 검사들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로스쿨에서 나오는 변호사들이나 무조건 경찰이나 그 외 수사기관에서 중수청에 수사권을 줘야지, 현직 검사들에게 중수청을 오고 싶으면 와라라고 하는 순간 제2의 검찰청이 됩니다. 응?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현재 검사들이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으로 가라. 지금 이게 민주당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검사들 여러분들 떼거지로 100명, 200명 특수부애들 다 가면 거기 중수청 그냥 제2의 검찰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가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공소청에다 전화해갖고 야 이거는 이렇게 공소 유지에 지네끼리 다 짜고 치는 겁니다. 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현직 검사들은 중수청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롭게 뽑아야 돼요. 뭔가 불안해요. 검찰이 가만히 있을 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미 법무부를 장악을 했고, 정성호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럴 때는 달래가면서 개혁하는 거는 실패예요. 달래가면서 노만석이 저 대검 차장이 3번이나 검찰개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 저러 그 자리에 앉혀 있는 걸 보면 지금 진짜 필요한 사람은 검찰의 썩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정성호 장관은요, 검찰이 어디가 썩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검찰 전체가 욕먹는 건 부당하다. 제 말 맞죠? 정성호의 인식은 검찰 전체가 욕먹는 건 부당하다. 정치 검찰들만 우리가 속아내야 되고 다른 검사들에게는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기에는 진짜 이 검찰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진짜 인사로 윤석열 라인에 발만 담갔던 새끼들 전부 좌처시키고 옷 벗게 하고, 지금 검찰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그 의사표현 그리고 집단행동 금지, 이거 바로바로 제가 어제도 강조하지만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죠. 제2의 검난을 꿈꾸는 검사들, 그 타켓을 찾고 있다. 그 타켓은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진짜 박은정 같은 사람이나, 적어도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란 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누군지 아세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봐봐.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윤이야. 나 이거 보고 난 믿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 응? 알고 있어도 난 깜짝 놀랐어. 정진우야, 정진우. 여러분들 와, 정진우가 여러분들, 얘가 정진우거든요. 얘가 정진우예요. 이게 윤석열 라인이거든. 나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북부지검장 하던 애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서울중앙지검장,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검난이 가능하다는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이거 진짜 야, 나 이러다가 진짜 봐봐요. 중앙지검 장악했죠. 대검 노만석이 친윤이죠. 법무부 다 장악했죠. 검난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제 말 틀려요? 이 정도 세력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 7월 1일 날 법무부가 인사단행을 했는데 이 정진우가 중앙지검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상현 신임 검찰국장 아세요? 법무부? 나 깜짝 놀랐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성상현이고 중앙지검장이 정진우예요. 어떤 놈들인 줄 아시죠? 윤석열에게 정치적 충성파들. 어떤 사건? 채널A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됐는데 한동훈을 무혐의로 결론 낸 게 정진우였어요. 한동훈 지켜낸 사람이 정진우예요. 한동훈 지켜갖고 정진우가 그 다음부터 승진을 해갖고 대검 검사장급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한동훈 채널A 고발 사주 사건을 정진우가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어요. 그냥 채널A 사건 무마시켜준 거고 그 다음부터 출세한 놈이 정진우예요. 나 진짜 이거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이 난리를 쳤거든. 깜짝 놀랐다고? 왜 이게 안 바뀌어? 정진우, 성상영 이 서울지검장 와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이것들 지금 이재명 정부 겨냥해서 기획수사하면 뭘로 막을 거야? 성상현 검찰국장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 블랙리스트 사건 만들어냈던 놈이에요. 산업부에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가 수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 하명 수사 받아갖고 정권 수사했던 특화된 인물이에요. 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제2의 검난 꾸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왜 안 쳐내요? 그러니까 얘네 밑에 친윤 검사들이 왜 반발이 없나? 왜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반발하지 않나 했더니 윗대가리들 여러분들 검찰국장이 아까 얘기했던 성상현이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휘두르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법무부가 이미 친윤에게 오히려 장악당했어요. 너무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제2의 조국을 지금 기획하고 있을 거다. 그게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막 이상한 녹취가 터지고 저런 것들이 진짜 이거 어떻게 또 그러면 저것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라고 나오고 그러면 또 막는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프레임 잡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정성호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이게 검찰청 폐지 법안이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검찰이 여러분들이 봐도 가만히 있을 놈들 아니죠. 벌써 법무부 감찰국장 성상현 지금 대검 차장 노만석 사실상 검찰총장 없다 그래도 노만석 그 밑에 중앙지검장 정진우 얘네끼리만 짜도 검난 일으키는데 이미 조건이 다 갖춰져 있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검난을 경고하는 거예요. 검사들은 절대 자기의 이 기득권을 놓지 않거든요.
긴장하게 제가 어떻게든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명절 때 어제 장혜수 기자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사실 내년 지방선거 시즌이라고 보셔도 돼요. 국정감사 딱 끝나는 순간 이제 예산정국, 국회의 일정은 예산정국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가장 주목받는 게 서울과 경기죠. 지금 서울시장에 지금 뭐 박주민 의원님은 직접 출마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그 다음에 강훈식도 지금 얘기가 나와요. 강훈식은 왜 나오나 했더니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은 저는 차기 비서실장은 김남국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뚜렷하고 김민석은 현재 국정 상황에 있어서 총리직을 던지고 1년 만에 총리직을 던지고 총선에 나가면 너무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유임설이 돌아요. 김민석 유임설이 돌고 지금 강훈식 얘기도 좀 돌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누구 얘기가 도나면 오세발이랑 한동훈 그 다음에 나국상 서울시장 후보에 나국상 오세발이 한동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에는 민주당에서는 뭐 김동연 추미애 김병주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김은혜 유승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어떻게 돌아갈지 나중에는 좀 정확히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만큼 치열한 데가 어디냐면 대구예요. 대구시장이 거의 여러분들 박 터졌어요.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전한길, 김재원, 이진숙 대박이죠. 대구시장은 공천 딱 되는 순간 대구시장 되니까 여기 피 터집니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전한길, 이진숙, 김재원, 척희 뭐 난리가 났어요 여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다시 없어요. 진짜 김부겸은 맨날 수박이고 욕먹어도 대구에서는 김부겸이 그나마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사시는 분들 대전은 개장우 죄송합니다 이장우 민주당 이장우 이제 꺾어야 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왜냐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의 어떤 지금 3선인가 4선 정도 됐고 대전에서 그나마 박범계 의원님이 인기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허태정 강원도지사는 김진태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이광재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민정수석은 봉욱 그래서 검찰이 민정수석이 봉욱이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민정수석이 봉욱입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이런 것도 나오고 아까 어떤 분이 일본 자민당 총재 여자 이거 누구냐고 그러는데 그냥 여자 아베
여자 아베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 얘가 왜 여자 아베 소리를 듣냐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애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 애예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내년 선거도 우리 잘 치르고 이길 수 있는 선거로 만듭시다. 여자 아베, 독도 지네 땅 야스쿠니 신사를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냐, 개소리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우리가 뭐 시덥지 않은 인간들이랑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않을까 얘기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